네, 김유중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조준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죠. 테이버 작가, 그다음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0시 8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쉬는 사이 글로벌 분위기 좋았고요. 개장 흐름도 참 가뿐하게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1시간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전략 이어갈 거고요.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태보 작가님, 오늘 상승의 1등 공신부터 좀 꼽아주신다면요. 미국의 실업이죠. 네. 미국의 실업이 늘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7월에 금리를 할 거다. 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는 모습, 그리고는 서비스 PMI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경기 침체로 가는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임금 상승률도 전 월비 0.2%로 남았고요. 실업률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는 해도 되겠다라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라는 그 부분을 약간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투심이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인데 미국의 고통이 뭐 우리에게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계절성을 보니까 2분기는 미국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2, 3주 전에만 보더라도 2분기는 대부분 조정이 있을 거다. 이 기다리는 조정에 더 사든지 아니면 약간 포트를 바꾸자라는 스탠스였는데 그러면 조금 바뀐 건가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고용이 2분기 내내 약간 부진할 텐데 그럴수록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건가? 어떻게 좀 바뀐 건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연초에 어찌 보면은 랠리를 보였던 부분이 12월 FOMC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FOMC에 등장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1, 2, 3월에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네라는 게 결국 4월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4월 데이터를 놓고 보시고 지금 5월에 CPI 예상치도 나오고 있는데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고 있는 그런 GDP 나우 데이터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는 4월 대비 5월의 인플레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M 기준으로 마이너스치가 찍히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2분기가 어찌 보면 약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1분기에는 우리가 인플레가 올라온다라고 걱정을 했지만 2분기에는 다시 정상화된다 혹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경기가 꺾이고 인플레가 꺾인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확인이 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세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루긴 한데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의 이런 상승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호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발현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또 이제 좋은 이벤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M7들이 실적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라기보다는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했던 의미도 결국은 우리가 탄력이 좀 생겼다. 특히나 우리가 휴일장이 좀 길었던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좋은 이벤트들을 잘 받아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대비가 좀 잘 돼 있다 정도로 요약드릴 수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장 한마디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어떤 전략에 유효한지 이게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먼저 테이버 작가님의 전략부터 열어보겠습니다. 5250, 2750 기대 인플레 주의라고 주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5250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이 지금 5250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실적 구간에서 신고가를 쓸 수 있을 만큼 혹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뭐 PER을 놓고 보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보셨을 때 S&P 500 같은 경우에는 5250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S&P 500이 신고가를 쓰기 어렵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쓰기 어렵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보면은 2750이라고 하는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연휴 사이에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5월 안에 이제 콜 테스트 통과하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벤트가 시장에다가 반짝 그리고는 또 5월 22일 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AI가 여전히 더 우리의 예상보다 높게 성장한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저런 어찌 보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들을 뚫어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번 주는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 채권 입찰이 있습니다. 규모가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규모고요. 그리고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지지난달에 반등을 하면서 연준의 발언 수위가 아주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대 인플레가 낮게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반등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가놀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단이 막혀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상단이 막혀 있는 지금 시장에서 뭐 밀리면은 사시되 올라가면은 좀 비중을 줄이고 순환매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항선인 코스피 기준으로 2,750포인트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황 한 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은 웃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지금 많이 잡기 위해서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부분들의 연준의 포지션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는 원인도 결국엔 금리 인하 시기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동결로 가자. 여기에 좀 안도를 하는 모습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연준이 지금 취하는 포지션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성급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로 이제 FOMC가 끝나고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 자체가 예상보다 지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은 뭐 소수점 한 자리 정도 바뀐 거 가지고 겨우 이걸로 우리가 뭐 금리 동향을 완전히 뒤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준은 어떤 식으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양적 긴축의 속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제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이제 기존에 600억에서 지금 6월부터는 250억 불로 지금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긴축을 할 때는 사실 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던 이 연준의 태도에서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한다는 건 맞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자체는 아직 건들지 않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예상은 이제 300억 불로 이제 조정할 걸 예상했는데 오히려 250불로 좀 더 조정을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실업률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4.0% 그러니까 명목 실업률이 4.0%를 넘었을 때는 이때부터는 실업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4% 미만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완전 고용이라는 내용 안에서도 정규직 실업자가 비정규직 실업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이 비정규직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표상 오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 기대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서 항상 우리가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아까 말씀 중에 명목 실업률, 그러니까 발표되는 그냥 실업률을 우리가 명목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관련돼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섹터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바야흐로 주도주는 반도체죠. 네. 그렇다면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먼저 테이버 작가한테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이 반도체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 다시 좋게 보더라고요. 일단 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좀 마이크론의 상승에 크리티컬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이크론 관련돼 가지고는 월스트리트에서 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9명이 매수를 지금 의견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베어드라고 하는 곳이 되게 마이크론에 대해서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인데 거기가 어제 투자 의견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30% 높은 15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향후 3년 동안도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한 번 시장에 또 이게 부각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DDR5로 넘어오고 AI 시장에 들어오면서 메모리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뒤 시황을 땡겨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주가는 올해 연말까지 좋다라는 건 이미 땡겼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좋아? 라는 부분. 그리고는 마이크론 여기서 30%나 더 올라가?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메모리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마이크론이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은 큰 뷰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자, 김덕호 대표님,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경기 민감의 메모리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졌다.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뭐 사실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 반도체 매출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상업 매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출이 지금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10%씩 감소를 했었고 이런 영향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상 외 상승에만 계속 기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건전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금리 시장 속에서 단지 이제 중요한 건 이 고금리 시장 속에서 지금만큼 이제 실제
실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더 폭발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반도체주들을 투자하실 때 당연히 우리가 메인 벤처마크로 삼을 수 있는 두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우리가 항상 포트에 담아둔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주를 조금 더 탄력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일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뭐 합병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실제 포지션이 지금 재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작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입김들이 좀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반도체 시장 자체는 긍정적.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절대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다른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눈여겨보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종목도 봐야 된다면 뭘 보고 계신지 잠시 후에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전략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이버 작가의 전략입니다. 2025년도 좋아야 한다라고 주셨는데 올해까지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은 많다. 앞서서도 언급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25년도 좋다, 좋아야 한다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일단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5월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연휴 기간 동안 HBM3E에 대해서 이번 가을부터 납품을 하기 위해서 뭐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5월 내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목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5월 내에 삼성전자가 정말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수율이 어떻게 됐는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의 분위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내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숏, 하이닉스, 롱이라고 하는 그런 sek터 내 순환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이제 긍정하게 약간 뭔가 투심의 정반대의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5월 내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어떤 식의 계약이 이제 발표가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투심이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보시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율, 특히 그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2025년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HBM3E라고 하는 것은 올해 말부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HBM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통과를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바뀔 것이고 하이닉스의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비율 자체가 내년도 HBM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여전히 90%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반으로 나눠 먹는 시장이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을 두고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버 작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섹터 내 순환매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약간 그래도 시청자분은 친화적으로 짓궂어질 수 있는데 그럼 5월 달에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하신다고 보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비중을 도대체 시청자분들이 그렇다면 비중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야 돼? 좀 해답을 주시죠. 입을 지금 악물고 계시는데.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 100%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답이 됐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 바라봐야 될 이벤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테이버 작가의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통과의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는 이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는 각축전 속에서 재평가를 해라.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장비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원인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카르텔, 특히 이제 미국 중심에서의 대기업들이 지금 기업 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을 나눠 먹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절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결국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한 기업에만 의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 생성 AI, 그러니까 이제 뭐 생성 AI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요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장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손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다가 HBM3를 이제 공급하게 된다.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수요를 맡기고 있을 수 있다면은 기왕이면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파운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을 선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기업들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때 하나의 기업에만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SK에다가 TS분도 납품한다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는 뭐 마이크론까지도 납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한미반도체가 쉽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독점 구조를 깬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을 깰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상당히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HPSP와 뭐 이제 ST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뭐 특허 소송으로 지금 고압 어닝 수소 장비, 그러니까 수소 어닝 장비로 지금 이제 특허 침해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TSMC에서 납품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특허 소송에서 두 번의 소송을 모두 다 이겨야지만 HPSP가 본인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ST가 진출한 순간에는 당연히 TSMC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ST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은 좀 하나의 사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국내에 있는 실적이 탄탄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충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까지도 좀 시선을 확대해서 볼 필요 있다라는 김덕구 대표의 반도체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AI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 반도체 이야기에 AI 반도체가 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 안에서 AI를 똑 떼서 보기가 참 어려운 요즘 시장이잖아요. 워낙 AI가 모든 산업에 발을 뻗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도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테이버 작가의 한 줄 평부터 보시죠. 금리 인하 필요 없는 성장 섹터다라고 주셨는데 좀 볼만한 종목까지 있을까요? 볼만한 종목은 하이닉스죠. 네. 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AI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기업이 있는가 그러면 없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하드웨어를 잘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AI라고 내고 있는 것들 보면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네이버가 어떤 선택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랑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인텔이랑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어찌 보면은 약간 언더독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 극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언어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코딩도 영어로 하는 거고요. 그러고는 모든 게 영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순이 다르고 그리고는 이 문화 자체, 뭐 말하는 것 자체, 그리고는 이런 것 자체가 한글이라는 게 참 위대하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참 불리한 그러한 상황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AI가 한 발 늦었고요. 지금도 하기에는 이게 데이터 처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데이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검색하실 때 지금도 챗GPT를 쓰시고 제미나이를 쓰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AI 관련주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한국이 정말로 잘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해외에서부터 돈을 벌어오는 산업이 뭐가 될 거냐 그러면은 그거는 반도체 제조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제조, 특히 AI에 꼭 들어가야 되는 HBM을 만드는 그 라인, 그리고는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뭔가 논리적인 투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는 소프트웨어 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메타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이버 작가가 뭐 기승전 계속 하이닉스네요. 팻보다는 파운더리 쪽에 하이닉스를 계속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김덕호 대표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전략적 한 주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6월 달에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걸 주목하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 쪽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테이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그만큼 이제 기술력 자체가 좀 제약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드웨어 쪽을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주요 이벤트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성장세를 좀 주목을 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WW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례 개발자 행사입니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이거는 이제 애플과 그리고 이제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벤트인 만큼 이번에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아이폰이 이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히 iOS 18 모델이 18번째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애플이 뭐 프랑스 스타트업이라든가 캐나다 스타트업들을 지금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AI 소프트웨어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훈풍이라고 한다면은 뭐 결국은 이제 애플과 관련돼 있는 뭐 애플의 아이폰과 관련돼 있는 뭐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움직이겠죠. 오늘 뭐 BH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신다면은 뭐 당장에 특히나 이제 향후 한 1년에서 2년 내까지는 아직까지 HBM을 비롯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이 조금 더 주목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의 장벽, 그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네이버밖에 없죠. 실제로 네이버가 뭐 이제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가 뭐 이제 사투리 이해를 하더라, 뭐 욕도 이해를 하더라, 사투리로 한 욕도 이해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어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실제로 이 핵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 영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생성 AI 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두 가지를 좀 양분화를 하겠다, 난 소프트웨어 쪽을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보실만하다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정답은 아니지만 워렌 버핏은 애플에 집중했는데 우리 김덕호 대표는 애플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지나고 나면 또 네이버가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섹터 한번 볼까요? 금리 인하가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보자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먼저 오늘 센트론 그룹주들의 강세가 좀 있네요. 테이버 작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또 새로운 게 뭐 품목호가가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 공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품목호가가 거의 이제 한 페이지마다 하나씩 있을 만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뭐 제약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기술 개발했던 그 부분이 이제는 빛을 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우리가 램시마가가 뭐 기존의 뭐 시장 점유율을 뭐 10배나 확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유럽에서 램시마가 잘 나가는 거는 셀트리온 주가에 과거부터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유럽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오리지널 약물 대비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 높다라는 뉴스는 2년 전, 3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성공했다라는 거는 유럽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분명 호재는 맞지만 오늘의 상승을 정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그러한 지난주에 제가 나왔던 약물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약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외에도 지금 당장 올해 하반기에도 신약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간 투심을 받고 그리고는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뚫으면서 어찌 보면 약간 20만 원대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셀트리온이 10만 원 후반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그 모양새가 작년 하반기에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합병되는 그 모습 이후에 만들어진 박스권이고요. 이제는 그걸 돌파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헬스케어 업체들의 그 PSR 매출 대비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율을 만들어내는 PSR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머크나 에브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으면 존슨앤존스도 있고 노바티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5, 4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에다가 다이어트 약물까지 있다 보니까 20배까지 나오고 있고요. 다이어트 약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노보노 같은 경우에는 11배 정도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치를 다 끌어왔을 때 기준으로 3조 중반대 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노보노 디스크 정도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램시마라는 게 유럽 시장에서 진출하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려나가면서 한번 대시세를 줬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코로나가 나오고 난 뒤에도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또 시세가 나오면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리 금리 인하라고 하더라도 가격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여전히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에서 여전히 박스권 매매로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버 작가가 바라보는 다 좋은데 역시 암만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마음고생을 좀 하니까요. 네.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가 바라보는 제약바이오의 한 줄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화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실적이 좋다, 특히나 뭐 램시마, 허즈마, 뭐 점유율이 높다, 뭐 신약 개발까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제 주가는 사실 4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이 셀트리온 자체가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랠리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러니까 그만큼의 양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2020년 12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여기서는 사실상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있을 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백신에 대한 양산 부분을 받는 거에서 워낙 수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대가 좀 컸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의 입장을 다시 재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2022년도부터 21, 22년도까지 끌어올렸던 양산 능력이 지금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산 능력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오늘 급하게 사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브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제 매출이 현행 구조로 나타났을 때 안정적으로 난다면은 이 주가는 충분히 적정 주가다. 다만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4%, 5%, 또 오늘 또 호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페루에 마찬가지로 지금 주요 제약 종목들을 지금 이제 계속 들이밀고 있습니다. 공공 입찰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지금 메인 공략을 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브라질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미 국가들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과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셀트리온 그룹 오늘 강세의 그 배경과 전략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볼만한 종목과 전략이 무엇인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테이버 작가의 준비 내용부터 보면요. 오늘 전략은 역시나 반도체를 보자라고 주셨고요. 종목을 제가 미리 받아봤는데 기승전? 하이닉스죠. 네, 설명 주시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18만 원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 최근 박스권에서 어찌 보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21이평선 위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의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돌파하는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메모리 시장을 다시 보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고요. 하이닉스를 여전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HBM3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HBM3 2로 넘어갔을 때, HBM4로 넘어갔을 때 과연 급격하게 꺾일 것이냐.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수요를 맞춰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 과정까지는 SK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를 여전히 가장 중심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사실 꽤 오랜 기간 계속 최선호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 잘 갈 텐데 만약에 약간의 조정이 보인다면 이런 것 때문일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큰 조정이 오겠죠.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수율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가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밸류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숫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 뉴스가 5월 내에 정말로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이닉스를 비중을 축소하는 그리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롱숏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미반도체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데 한미반도체 제품을 납품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에 연결되는 그런 연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더 우선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 그리고 만약 조정이 온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호 대표의 전략과 공략주 열어볼 텐데요. 몸풀기 운동부터 그리고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좀 떨어지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아쉬움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이제 휴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5월 1일자를 또 이제 쉬었기 때문에 사실 5월 내 거래로 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적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시장들을 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탄력을 받는 부분들은 이벤트가 좀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도 이미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거래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고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일본 제철이 지금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고요. 미국 법무부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미국 현지 반응은 US 스틸 주주들은 98%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미국의 이제 철강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절대 인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US 스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저서했던 그 앤드류 카네기가 이끌었던 그 카네기 철강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는 미국의 전통 깊은 철강이 넘어가는 거를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무야무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법무부에서 만약에 수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승인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인수는 내년 12월에 올해 12월에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12월 내에서 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는 거는 일본 제철도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들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철강 부분에서 포지션 점유율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쪽 부분에서 오히려 점유율을 늘렸다가 다시 이제 목표치를 지금 하향하는 식으로 해서 여전히 신재생 쪽은 잡고 있지만은 철강 쪽을 탄력을 좀 둔화시킨 영향이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스코와 협약을 해서 더 많은 철강 쪽 부분을 직접 생산하는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제철 부분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일본의 철강제가 값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영업 마진율도 그렇고 매출 부분이 좀 생각만큼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현대제철의 저력들 여전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를 시작으로 AI, 그다음에 조선 기본적으로 테이버 작가는 역시 SK하이닉스, 김덕호 대표는 현대제철을 보자라는 최우선 공략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경제 유튜버 테이버 작가,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